네, 외국인이 조금 돌아오면서 내심 기대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방향성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는데 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을 코스피 이렇게 네.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 겁니까? 코스피 진단 좀 해주시죠. 일단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수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 4분기에는 소비 시즌을 앞둔 데 따른 뭐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 그리고 8월 A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월 달에 주식시장을 좀 레벨을 떨어뜨렸던 그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흔들려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9월 달에는 뭐 반등은 하겠지만 흔들릴 요인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의 변수들을 보면 네, 일단 고용 지표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많은 그 연기금이라든지 네. 다른 기금들의 기관 투자자들이 네.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갖다가 방향을 틀 것인지에 네. 대한 또 의문점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큰 손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놓고 볼 때 결국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금이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고용 지표는 예.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 나온다고 해서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못 나온다고 해서 급락을 하는 변수보다는 경기 회복과 통화 정책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잘 나온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날 수 있고 반대로 못 나온다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 있지만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이로 인해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시장이 큰 변곡점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말씀하셨던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좀 아쉽게도 올라올 때 사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기금이나 좀 롱텀하게 가져가는 자금들은 이번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 보면 알다시피 3,100선 전후 네.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들에서 조금은 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좀 시장이 뭐 급격히 떨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가 워낙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연내 테이퍼링이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데 뭐 코스피 예상 밴드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3,230 정도. 네.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250, 3,300으로 가는 흐름이 보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단은 아마도 3,170선을 지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3,100선대 초반이나 아니면 깨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민하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매년 8월 달에는 좀 데이터가 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집계되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말씀을 드리면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6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번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6월 달과 7월 고용 지표가 고용자 수가 10만 명씩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다음 스텝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계속 8월 달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지금 원화 약세, 달러 맞습니다. 강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9일 날 또 ECB 통화 정책이 열리고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테이퍼링이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 네. 하지만 또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달러 약세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 시장 환율도 궁금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올해 내내 또는 특히 7월 달 이후에 왜 이렇게 약했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챙진을 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어 1,180원으로 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93포인트를 저항선으로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92포인트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연중 고점을 훌쩍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만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진정이 돼야지 저는 본격적인 시장이 안정을 찾고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150원, 1,155원대 여기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 중순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라고 하면서 1,150원을 훌쩍 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출회되고 이런 악순환 내고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1,18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1,150원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1,150원에서 80원, 70원대 박스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조금은 완화됐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되는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좀 9월 한 달 동안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걸 쭉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 현재의 뭐랄까요 큰 기관들은 네. 3,200에서 3,100 사이의 이 하단 네. 저지선을 방어하는 데는 관심을 두고 있으나 네. 여기서 더 끌어올릴지 말지는 약간 주저하는 형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갈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 네.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이 턴을 하는 동시에 한 9월이나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주식수는 3,500도 그냥 확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좀 흔들리는 폭은 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지수대는 좀 위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국 수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4, 4분기를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요.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9월, 10월, 11월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왜 그런지 좀 따져봤더니 1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다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은 소매업체들이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9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계절적으로 9월 달부터 한 4분기 중후반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9월 달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매년 9월에서 한 12월 우리나라는 좀 계속해서 좀 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반도체, IT 이쪽이 조금 더 이끌었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속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CLSA와 모건스탠리 계속해서 투자 의견 하향하고 있고 좀 안 좋은 측면도 많은데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계속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주가 레벨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8월 둘째 주 한 주 동안에만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이 44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가장 낮은 수치를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2021년, 22년 다 합쳐봐야 22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22조, 순이익으로는 17조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9배 초반,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최하단에 있을 때의 비중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들,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각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불안 변수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업황이나 실적보다
그 정도는 아니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주가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선행하는 흐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반도체 업황의 큰 흐름들은 우상향을 하는데 이 안에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슬로하다, 떨어진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황 사이클이 단기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스마트폰 수요나 서버 투자 수요나 이런 쪽들이 조금만 가시화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업황 실적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경제방송에서 진행하는 앵커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가로서 반도체 시장을 본다면 네. 중장기 투자로서는 이만한 게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을 넘어서 네. 2023년을 지나게 되면 세계의 모든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네. 반도체가 끼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이 센서와 부착이 되고 필수품이 되는 필수품이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상승기를 맞게 네.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단기로 보면 상당히 어렵겠죠. 맞습니다. 뭐 초조해지고. 네. 근데 중장기로 봐서는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미 투자가들은 늘 기관 타주들에게 당하거든요. 개인 네, 투자가들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9일이죠. 네. 선물 옵션 네.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죠. 네. 어떻습니까?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8월 달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적극적인 선물 매수세가 좀 없다면 네. 좀 매물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보시면 어제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환율 변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9일을 앞둔 프로그램 매매 쿼드러플 리칭데이라고 하죠.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물량 부담들이 조금은 시장에 국내 변수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수 변경 종목을 조금 찾아봤더니 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네. 봐서 지금 수소 쪽에 한번 질문이 있는데 지금 내일 또 수소 모빌리티 네. 산업 협회 협의회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세거든요. 네. 수소 쪽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반응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소차, 수소 경제 이쪽으로 가는 흐름은 분명히 맞죠. 네. 그렇지만 지금 얼만큼의 가시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경제라든지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차가 더 뜬다는 것은 지금은 가시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드라이브가 생기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또 전기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소차가 그리고 수소 경제가 언젠가는 도래하겠지만 이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측면들이 좀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 이슈성으로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종목들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향후 뭐 1, 2년 정도의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네. 또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부분도 배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맞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또 다른 하나의 그 미래 세대의 네. 자동차 시장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저 한 10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끌고 와서 네. 지금 이걸 하나의 핫한 이슈로 만들어서 잘못하면 개인 투자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기관 같은 큰 투자가들이야 중장기 투자를 많이 네, 하시니까 그렇죠. 수소 투자에 하실 줄은 모르지만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라고 보면 수소 자동차 이야기는 좀 먼 미래 이야기라서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매력도라든지 이런 거는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는 좀 그렇죠. 후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작년처럼 유동성이 너무나도 풍부한 시장이라면 네. 이런 핫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막 튀어오르는 좀 모습들을 보여줬을 텐데 지금은 한국은행은 뭐 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급격한 유동성 폭증세에서의 나타났던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더 검증하고 확실한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졌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